샬롬 상록수 23번째. 그때 마침 당국에서 농촌진흥회 사업을 권장하는 것처럼 박동혁을 불러들인 뒤 강기천을 앞세워 농우회 회관을 농촌진흥회 회관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혁은 이를 단연코 거절하지요. 영신도 보통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배당을 빌려 강습소를 엽니다. 그러나 예의치 않아서 새 학교를 짓기 위해 인근을 돌아다니며 기부금을 모집하지요. 어느 날 영신은 주재소에서 나온 순사로부터 출두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재소에 가보니 일제 주재소장은 예배당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학생을 가르치다가는 사고가 날지 모르니 학생을 80명으로 제한하고 기부금을 모금할 때도 강요를 하면 법에 저촉된다며 강습소 운영에 규제를 가합니다. 영신은 밤새 눈물로 고민한 끝에 바닥에 금을 그어 80명의 학생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밖으로 쫓아내버리지요. 그러나 학생들은 밖으로 쫓겨나서도 돌아가질 않고 나뭇가지에 매달려가면서까지 배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영신은 이러한 학생들의 열성에 감격하지요. 그래서 칠판을 창틀에 버텨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룻바삐 새 교실을 지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인근 마을을 헤매고 다니던 영신은 그때 마침 인근에서 가장 잘 사는 한낭청의 회갑잔치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요. 거기에서 그녀는 한낭청이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일전에 기부금으로 약속한 50원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죄명으로 그 일주일을 주재소에서 지내게 되지요. 온갖 역경 끝에 교실을 지을 수 있었으나 드디어 새 교실을 여는 날 동혁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신은 과로와 맹장염으로 쓰러집니다. 영신의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석골에 발이 묶인 동혁은 고향인 한곡리가 걱정되긴 하였으나 영신이 하도 애타게 붙잡는 바람에 그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한편 동혁이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한곡리에서는 강기천이 농우회 회원들을 매수하여 농우회 회장으로 앉고 농우회 회관은 당국의 뜻대로 진흥회 회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동생 동화의 전보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동혁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 농민들이 강기천에게 진 묵은 빚을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갚도록 해주지요. 그러나 동화는 화를 이기지 못해 회관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강기천의 신복은 곧바로 이 사실을 고해 바치지요. 꼬투리를 잡은 강기천은 순사를 불러들이지만 동화는 이미 만주로 도망을 간 상태라 애매한 동혁이 대신 잡혀 들어가지요. 한편 퇴원 기독교 협회 추천으로 일본으로 가려던 영신은 동혁을 만나러 한곡리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몸이 채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걸어 어렵사리 동혁의 면회를 가지요. 그리고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후 일본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영신은 일본에서 향수병과 각기병으로 몸이 더 쇠약해져 결국 다시 청석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청석골에 돌아와서 마음은 더없이 변했지만 몸은 쉴 겨를이 없이 바쁘기만 했지요. 제 몸 돌보기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촌 봉사를 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결국 영신은 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농촌 계몽 운동의 앞날을 걱정하고 동혁을 그리워하다가 오랜 옥고를 치르고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난 동혁은 조만간 정석골로 가겠다는 편지를 띄우지만 이미 영신은 죽은 뒤였지요. 동혁은 영신을 장사 지내고 산을 내려오면서
전나무, 소나무 등의 상록수를 바라보면서 농촌을 위해 더욱 몸바칠 것을 각오합니다. 작품 분석하기. 농촌 계몽소설 상록수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현상 소설에 당선된 작품이다. 당시의 시대적 풍조였던 분화로드 운동을 남녀 주인공의 순관 애정을 통해 묘사한 작품으로서 오늘날에도 널리 익히고 있다. 1981년에는 일본에서도 이 책이 번역 간행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작품의 주제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의 희생적인 삶과 순결한 애정을 그리고 있지요.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작가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 등장인물의 심리, 상황, 사건의 경유 등을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일제의 탄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한민족을 우민화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고 야학이나 강습소도 감시하던 일제 침략의 한가운데 있던 시기이지요. 공간적 배경은 영신이 야학을 해던 청소골이라는 두메 산골과 동역의 고향집인 항공리가 주요 무대가 되어 있고요. 사상적 배경은 러시아에서 1925년에 시작된 분화로드 운동의 영향으로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운 농촌 계몽 사상과 문맹퇴치 운동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바탕 위에 농촌 계몽 운동을 그린 연작이지요.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상록수는 언제나 시들지 않는 희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해지지요. 앞으로 가지가지 새로이 활동할 생각을 하며 걷자니 그는 제풀에 어깨 바람이 났다. 회관 근처까지 다가온 동혁은 누가 등 뒤에서 어뚤어뚤하고 구령을 불러주는 것처럼 다리를 쭉쭉 내뻗었다.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었다. 작가인 심우 선생님은 상록수 이외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요. 또는 그 자신 역시도 민족의 현실을 떨치고 일어날 줄 알았지요. 심우 선생님은 이런 의지로 제일교보 재학 시절 19세의 나이로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부르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쓰신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몰래 내보낸 사연은 민족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려는 집요한 의지가 피맺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는 우리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또한 몇만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땅에 이슬을 받고 자라나신 공로 많고 소중한 따님의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사나이 외에다. 낙후된 농촌을 일깨우려는 젊은이의 기계 상록수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의 자유마저 빼앗긴 식민지 지하에서 억눌린 채 살아야 하는 현실, 낡은 관념과 관습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내일을 지향하려는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요. 작품에 등장하는 낙후된 농촌은 그 당시의 농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화된 농촌에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박동혁과 최영신은 각기 한곡리와 청석골에서 농회를 조직하고 야학을 운영합니다. 갱생의 광명을 농촌으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등의 표어를 내걸고 낡은 관습에 젖어 잠자고 있는 농촌을 일깨우지요. 그들은 다 같이 웃고 살 수 있는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앞으로는 낡은 관습이
앞을 가로막고 밖에서는 일제의 단합이 강도 높아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끝내 성취하려는 집요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지요. 작품의 한 대목에서 박동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십시오.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힘을 한 곳에 모으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름 내 땀을 흘린 그 값으로 이 신념 하나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꾸준히 힘을 써 나간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믿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록수에는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애정이 나타나 있지요. 인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현실을 인식하려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심훈 선생님은 사랑을 비롯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에 기초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지요. 성록수에서 채용실은 박동혁과의 사랑과 신앙을 통해 큰 힘을 얻고 의지하며 정석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깨우쳐 나갑니다. 비록 주인공인 동혁과 영실은 자주 만날 수 없었으나 그래서 더 숭고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지요. 또한 야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의 사랑, 마을 젊은이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이 작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도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학부형과 청년과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친목계의 회원들은 영신의 수시를 거두고 수의를 지어 입혀 입관까지 자기네 손으로 하고 그 관을 둘러싸고 잠시도 떠나지를 않는다. 부모의 상사를 당한 것만큼이나 설계도 울며 밤낮을 계속하는데 그 중에도 근본이는 사흘씩이나 절곡을 하고 잠새 같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다가 지금은 선생이 입던 헌 재킷을 끌어안은 채 관머리에 지쳐 늘어졌다.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충남 아산만 어귀 한진 나루터가 있는데 항공리는 뚝딱이 나루터 한진의 한자와 고향 부곡리의 곡자를 따서 이름 지었고 주인공 동혁의 주변은 실제로 심은 선생의 조카 재영이가 벌인 농촌 운동을 보고 모델을 삼은 것이지요. 한편 상록수의 또 하나의 고향이 정석골은 경기도 화성군 천곡 불악의 샘골입니다. 원산 누시 여고를 졸업한 채용신이 온몸을 농촌 계몽에 바치다 쓰러져간 실화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쓴 것이지요. 정석골이라던 샘골에는 지금도 학원 강습소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작품 속에서도 여전히 동혁은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것이지요. 등장인물 알기. 농촌 계몽운동의 선각자적 역할로서 희생 정생을 실천하는 박동혁과 재영신, 영신을 농촌 계몽운동으로 이끈 백형경, 동혁과 마을 일을 하다가 배신을 하지만 결국 동지로 돌아오는 건배, 동혁의 동생인 동화,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 강기천, 그리고 청석골 사람들과 항공리 마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박동혁은 의지의 인물이지요. 그가 생각하는 농촌 계몽 운동은 책상에서 피상적으로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고민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 노력하며 한 번 뜻한 것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일과 계몽 운동으로 인하여 집안일에 소홀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요. 채영신, 동혁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가이지요. 여성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의지적, 헌신적 성격의 소유자이지요.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면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동역과의 만남을 통해 농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려서 부모님이 정해준 약혼자가 있었으나 그와의 편안한 생활을 마다하고 동역을 선택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농촌 계몽 운동에 열중하다가 건강을 소리한 까닭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죽으면서도 그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인물이지요. 백현경. 영신이 농촌 계몽 운동에 눈을 뜨도록 해준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 뛰어들어 희생하려는 의지가 없는 인물이지요. 그녀가 생각하는 농촌 계몽 운동은 비단 양말과 뾰족 구두를 신고 들판을 거니는 정도입니다. 기독교를 내세우고 서양식 생활을 하면서 농촌 운동을 지도하는 것이 동역에게 비판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건배. 동역과 똑같은 또래로 청년의 일을 함께하는 젊은이지요. 그러나 동역이 잠시 마을을 비운 사이에 강기천의 해위에 넘어가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고 강기천에게 회장 자리와 회관을 넘겨줍니다. 그 대가로 강기천에게 진 묵은 빚을 단감받고 또 직장까지 얻게 되지만 끝내 자책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역과 영신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건배는 배신과 반성, 돌아옴이라는 입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인물이지요. 동화. 동화는 동역의 동생입니다. 동역을 가르치기 위해 기세가 기울어 자신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서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요. 성격이 드세고 참을성이 없어 강기천에게 회관이 넘어가게 되자 회관에 불을 지릅니다. 때마침 뒤쫓아온 동역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지만 강기천의 신복에게 밀고 당하여 순사에게 쫓겨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잡히지 않고 만주로 무사히 건너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작품 속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힘들어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넘어간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강기천. 마을에서 지주 행사를 하는 인물이지요. 동역이 앞장서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못마땅히 하는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그는 농가 전답을 미끼로 마을 사람들을 소나기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지요. 동역이 없는 동안 청년의 회원들을 매수하여 마을회관의 회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역의 재치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끝내는 성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영신과 동역이 작품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면 장기천은 작품 속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 반동적 인물입니다. 작가 들여다보기. 심은 선생님은 1901년 9월 12일 서울 노량진에서 아버지 심상정과 파평 윤씨 사이에 3남 1녀 막내로 태어났지요. 어머니는 조선조 말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재질이 뛰어난 여인이었으며 아버지는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심은 선생님의 본명은 대섭이고 소년 시절에는 금강생, 중국 유학 때는 백랑, 1920년 이후에는 훈이라고 썼습니다. 1915년 고동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보에 입학을 하였고 1917년 3월 왕족인 이혜승의 누인 전주 이씨와 혼인하여 그녀에게 혜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3.1운동 때 제1고보 4학년 19세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피검되었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그 후 중국 망명길에 올라 변장을 하고 상해를 거쳐 항주에 이르러 지강대학 국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심은 선생님은 슬하에 자식이 없어 이혜영과 헤어졌고 그리고 1924년 이후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나라 없는 울분을 술로 달랬고 1930년 12월 24일 심은 선생은 19세에 무회인 안정옥과 혼인을 합니다.
이후 독백, 그날이 오면 등을 발표하고 장남 재건과 같이 충남 당진에 내려가 창작에 전념하였고 1933년 장편 영혼의 미소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고 단편 황공의 최후를 발표하였고 본천 이혜영에 대한 해고 작품이라고 하는 직녀성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여 그 고료로 부곡리에 집을 지어 필경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필경사에서 쓴 상록수가 1935년 동아일보 15주년 현상 공모에 당선되어 상급 500원을 받아 그중 일부로 상록학원을 설립하였고 1936년 9월 6일 대학병원에서 장티푸스로 인하여 심 선생님은 더 이상 문학 세계를 펼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집 그날이 오면이 일제의 검열에 출간되지 못하고 조선일보에 연재하던 동방의 애인 불사조가 검열로 중단되고 말아 끝내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연도에 따른 심은 선생의 일생을 살펴보면 1901년은 서울 노량진에서 삼남 일녀로 막내로 태어나고 19년에는 경성 고동 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에 3.1운동에 가담하여 투고를 하게 되고 1920년에는 문학 수업에 전념하다가 중국으로 망명 유학하고 21년에는 중국 항주 지강대학에 입학을 하고 23년에는 신극 연극단체 국문회를 조직합니다. 1924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장평 번안 소설 미의 하늘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26년에는 철필 구락부 사건으로 동아일보사를 자직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소설 탈춤을 동아일보에 연재합니다. 1927년 영화 먼 동이 틀 때를 원작 각색 감독하여 단성사에서 개봉하고 30년엔 소설 동방의 애인 불사조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다 일제의 검열에 부딪혀서 중단함으로써 미완성 작에 그치고 시는 그날이 오면을 발표 12월에 안정옥과 결혼을 하고 1932년에는 충남 당진으로 낙향하여 33년에는 장편 영혼의 미소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고 단편 황공의 제후를 달고하고 1933년 장편 직녀성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고 그 고료로 자택 필경사를 짓게 됩니다.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 공모에 상록수가 당선되어 그 고료로 상록학원을 설립하고 상록수를 영화화하려다가 일제의 단합으로 좌절되고 출판 일을 하다가 9월 16일에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시대와 연관 지키를 해보면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의 고향을 지키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붙든다느니 보다도 더 쓰러져가는 우리의 고향을 붙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구자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1920년대는 프로문학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 유행하였지요. 그러나 프로문학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이후 새롭게 유행한 것이 농민문학입니다. 농민문학은 작품의 내용상 취식 청년들의 농촌 계몽 운동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는 1932년에 동아일보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이강수 선생님의 흑과 역시 같은 동아일보 당선 소설인 심은 선생님의 상록수 등의 소설들로 대표됩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경술국치라는 통치를 받게 되고 식민지하에서의 조선 백성들은 1910년대에 무단 통치에서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하여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겉보기로는 좀 느슨해진 것 같지만 교묘한 방법을 써서 우리 민족의 우민화, 바보 백성으로 만드는 뜻 우민화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기술이나 수공업 정도의 단순한 교육만을 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농촌 사람들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하였지요.
이를 바라보고 있던 도시의 지식인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벗어나는 길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물론 일제의 단합이 극심해지자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피신해 나간 민족 투사들도 있었지만,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몽운동의 형태로 식민지 해방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민중 속으로 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분화로드는 민족 속으로라는 민족 수구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동체 미르, 러시아의 독자적인 농민 자체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지식계층이 민중 계몽을 위해 농촌으로 파고들었을 때 내세운 표어랍니다. 이 표어 아래 1873년에서 1974년을 정점으로 약 2,500명에 달하는 러시아의 진취적인 젊은 지식인층이 농민들에게 나도드니키의 혁명 사상을 전전하였고,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고, 1874년에 4년 가을까지 많은 선동자들이 검거되어 이른바 백구삼인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은 농본주의적 급진 사상으로 발전하는 1870년대 혁명정 나노드니케 출발점이 되었고,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우리 지식인들도 농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상록수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지식인들이 거의 다 성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작품 속의 백형경처럼 농촌의 현실을 모른 채 책상 앞에만 앉아 농촌을 걱정할 뿐, 자신이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려는 의지가 없었기에 많은 수의 지식인이 좌절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작품 속의 두 주인공 영신과 동혁같이 나름대로의 뜻을 가진 청년들은 그들의 삶 자체를 농촌운동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거였지요. 작품을 토론해 보면 영신은 한 번뿐인 인생을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 바칩니다. 그래서 영신의 희생은 더욱 큰 감동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희생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등장인물 중에서 영신과 백형경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영신은 모든 것을 농민들과 함께 하지만 백형경은 계몽운동을 하면서도 양장의 뾰족 구두를 신고 들판을 거니는 정도였지요. 진정한 희생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주변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건배는 궁핍을 견디다 못해 농우회를 배신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하는 토론을 해보면 여기서도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일제 침략기 때 친일파에 대한 것이 그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누구나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친일을 한 사람에게만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친일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에요. 건배의 경우 궁핍을 참다 못해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궁핍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궁핍할 경우에는 배신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친일파와 연결지어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 일제 강제 정념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지요. 이것을 사람들은 민족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민족 감정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생각해 봅시다. 35년 동안 일제로부터 받아온 민족의 고통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그들의 경제에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정도이지요. 그러나 소위 민족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일본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민족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불태우면 우리 민족은 일본을 상대로 절대 지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때 일본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후감 예시하기. 독후감. 슬픔을 또 다른 희망으로 건져 올린 상록수. 농촌개봉운동은 1930년대에 폭넓게 나타난 운동의 한 양상이다. 그 시대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농민이었고 농민들은 일자리에 의해 더 많은 수탈을 당하였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농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둘 농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이 있었다. 어떤 지식인은 농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농민과 함께라는 생각보다는 단지 그들 위해 군림하려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식인은 정말 농민과 함께 생활하고 고민하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 작품의 처음에 등장하는 신문사에서의 보고 연설이었다. 동혁은 농민들에게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같이 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사회자는 계몽운동만은 해야 한다고 했다. 잘 생각해 보면 동혁과 영신은 계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동일 선상에 두었던 것 같다. 계몽운동으로 힘을 키워 일제히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라고 발악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 발악은 비록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힘은 굉장했다. 식민지 상황이 아니었다면 야학 강습소를 폐쇄시킨다는 협박은 받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점으로 보아 동혁과 영신은 농촌 계몽 운동을 식민지 해방 운동으로 보았고 그래서 불굴의 희생 정신이 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동혁과 영신 앞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강기천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배후에 있는 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인 동혁과 영신은 전혀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해냈었다.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영신은 건강을 잃고 끝내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교육시킨 원제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믿으면서 죽음을 맞는다. 그건 어쩌면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인지도 모르겠다. 동혁도 마찬가지이다. 영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해이를 느끼고 좌절할 법도 한데 동혁은 그렇지 않았다. 동혁은 영신의 시신을 땅에 묻고 오면서 현실을 되짚고 농촌 계몽 운동의 지표를 새롭게 정한다. 곳곳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계몽 운동인지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 자신이 영신의 목까지도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동혁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거나 슬픔으로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1930년대를 살아보지 못했기에 그 시대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다른 사람에게서 뺏겼다고 상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곧 부모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의 전 영신과 동혁은 그 비극을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희망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바로 영신과 동혁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후감 2.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조상. 그네들을 직접으로 도와줄 시간과 자유가 어울러 없는 나로서는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가 많다. 표면에 나서서 행동하지 못하고 배후에서 동정자나 후원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곁에 사람이 엿보지 못할 고민이 있다. 그네들의 속으로 벚꽃 뛰어들어서 동고동락을 하지 못하는 곳에 시대의 기영아인 창백한 인테리어로서의 단식이 있다. 나는 농촌을 제재로 한 작품을 2편이나 썼다. 그러나 나 자신은 농민도 아니요 농촌 운동자도 아니다. 이른바 작가는 자연과 인물을 보고 느낀 대로 스케치판에 옮기는 화가와 같이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처지에 몸을 두어 오직 관조의 세계에만 살아야 하는 종류의 인간이도 모른다. 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 각해서 존재의 의의를 방불케 하는 재주가 예술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한 말이다. 상록수에 등장하는 주인공 박동혁과 최영신은 지식인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아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싶었는지도 몰라도 그가 그려놓은 인물들은 위의 인물과는 다르다. 현실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항상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의 인물들이다.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비생적으로 농촌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농민들과 함께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지식인인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 같아서는 동혁과 영신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시대의 부름 앞에서 동혁과 영신은 편지마저도 사랑 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얘기로 흘러야 했다. 동혁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영신은 동혁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다. 동혁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과 같은 여자도 눈물을 흘리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 말 또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서로의 불같은 사랑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영신과 동혁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만을 가슴에 간직한 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국 영신은 동혁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동혁과 영신이 민족과 농촌에 대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상황은 이해한다. 그들의 사랑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까닭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그때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동혁과 영신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아마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동혁과 영신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문학 작품 속에서 지식인은 흔히들 어떤 한계에 부딪혀 끝까지 밀고 나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곤 했었는데 영신과 동혁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언제나 푸르른 저 상로수처럼 말이다.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학문을 연마하게 됩니다. 또한 교양을 얻고 수양을 쌓게 되지요. 그리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곧 나의 생활 자체가 되고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즐거운 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함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아무 책이나 읽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특히 중학생은 아직 양서를 구별할 만한 훌륭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 혹은 부모님 그리고 선배들이 권하는 책이나 이미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작이나 명절을 찾아 읽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린 위인전이나 자서전 같은 것을 읽을 가치가 있으며 명시 모음집이나 명작 소설, 특정한 분야의 관찰기, 평론집 같은 것도 읽을 거리라
거리가 될 수 있지요. 그럼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면, 첫째, 본문을 읽기 전에 책의 앞 부분에 있는 머리말이나 해설하는 글을 먼저 정독합니다. 그러면 책을 쓰게 된 동기나 평가 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고, 둘째는 목차를 잘 살펴봅니다. 목차에서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셋째는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그 중에 잘 모르는 단어나 문구가 나오기 마련. 그런 것은 그 사전을 찾아 뜻을 알아두어야 하고, 그런 것을 무시했다가는 자칫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각 문단별로 소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줄거리를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특히 필자가 표현하려는 것과 그 뒷받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필수. 다섯째는 글의 배경은 무엇인지, 앞뒤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소설일 경우에는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여섯째는 다 읽은 다음에는 줄거리들을 만들어 보고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책을 감상하는 방법 살펴보면, 책을 읽을 때는 내용을 진지하고 파고 들어가며 읽어야 되고, 즉 자기의 현재 생활과 비교해 가면서 생각의 폭과 사고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작품의 문체, 제목, 주제, 논제 등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나중에 독후감을 쓰게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사건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고, 더불어 저자가 작품에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 책 읽는 것 자체를 즐긴다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작가가 말하려는 바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각 문학 장르에 따라 어떤 점에 유의하여 책을 읽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소설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고 작중 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생각하며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과 결부시켜 보는 것도 재미를 배가시켜 줍니다. 시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대로 느낌을 받아들이며 읽고,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사 소설은 인물, 사건 등을 작가가 상상력에 의존하여 구성한 글로서 항상 계몽사상이나 민족의식 고취 등 어떤 목적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하고, 역사는 역사 소설과는 구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록으로 글쓴이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있을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한 것임을 생각해야 되고, 수필은 지은이의 인생관이 들어있지요. 심리적 부담감이 적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고, 전기문은 인물의 정신, 자취,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과학 도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 합리적 사고력 배양, 지식과 정보의 입수,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므로 평소 이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후감이란 무엇일까요? 독후감은 말 그대로 어떤 글이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것이지요. 좋은 책을 읽고 그것을 정리해 두지 않는다면 곧 그 내용을 잊어버려 독서를 한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곧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두는 것이 좋고, 독후감은 느낌이나 생각을 거짓 없이 써야 하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고, 즉 독후감도 글이므로 수필의 형식으로 쓰든 논술의 형식으로 쓰든 정확하게 읽고 주제와 내용에 맞게 써야 함은 물론이고, 아무리 좋은 글이나 책이라도 잘못 읽어 실제와 맞지 않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좋은
독후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독후감을 쓰려면 독서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이 읽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이해도 쉽게 되며 능률도 오르게 되는 거. 독후감은 그러면 왜 쓰는 걸까요? 독후감을 쓰는 목적은 독후감을 작성함으로써 독서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글 쓰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독후감을 쓰기 위해 책을 읽으면 보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또한 책을 통해 생활을 반성하며 책에서 얻은 지식과 관명을 음미하여 자기 생활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 문장력과 논리적 사고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 독후감을 왜 쓰는지 다음같이 정리해보면, 첫째는 읽은 책의 내용을 되살려 다시 음미해보고 감동을 간직하고 책에 있는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책을 통해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연관지어 볼 수 있고, 글을 써봄으로써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독서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비판력과 변별력을 기를 수가 있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장문력이 향상시켜주고 사고력과 논리력, 추리력을 기를 수가 있고, 빠르게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독후감을 쓰기 전에 생각하기를 살펴보면, 독후감은 수필의 형식이든 논술의 형식이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모호하지요. 다만 수필이 자유롭게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라면 논술은 논리 정연하게 쓴다는 점이 다르지요.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수필의 형식으로 쓰는 독후감이라도 글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주제가 통일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논리 정연하게 쓰는 독후감이라면 서론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서술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 책에 대한 소개나 쓴 사람의 생애 또는 특이할 만한 일화 같은 것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 책을 읽고 특별히 다루려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이 읽은 후에 감상, 그 책의 좋은 점, 나쁜 점 등을 들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독후감을 짧게 쓰는 것이 상례이므로 작품 전체를 거론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쓰는 것이 좋고,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작가의 의식과 주인공의 언행, 성격과 연관지어 주제를 구현하는 방법이고, 문학작품이라면 주제가 애정이냐 애국이냐 의리냐 배반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써야겠지요. 또한 과학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발명의 의의나 연구자의 노력과 관련시켜 서술해야 하겠고, 둘째, 저자의 이념과 생애, 업적에 관심을 두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저자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저자가 그 작품을 남기기까지의 역경이나 작품을 쓰게 된 동기, 작품의 가치나 다른 작품에 미친 영향 등 작품과 연관시켜 쓰는 것이고, 셋째는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예컨대 작품 속 주인공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작품의 사건이나 시대적 배경을 논의하거나 작품의 구성 같은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작품을 읽기 전에 먼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독후감을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이해가 쉽고 나중에 독후감을 쓰는 태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후감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처음에 결론부터 쓴 다음 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자기의 감상을 자세하게 쓰거나 또는 감상을 먼저 쓰고 결론을 씁니다. 둘째는 책을 읽게 된 동기부터 설명하고 글 중간에 자기의 감상을 쓰고, 세 번째는 저자나 친구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감상을 쓰거나 주인공에게 대화 형식으로 씁니다. 네 번째는 시의 형태로 감상문을 쓰고, 다섯째는 대화문 형식으로 쓰고, 여섯째는 줄거리부터 요약한 다음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쓰지요. 독후감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살펴보면,
어렵게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쉽게 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상문을 쓰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쓸까 조목별로 골자를 먼저 쓰고 이 골자에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이때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먼저 제목을 붙이고 두 번째는 처음 부분 머리글을 씁니다. 책을 읽게 된 이유나 책을 대했을 때의 느낌, 자신의 생활 경험과 관련 지어 써보고 제일 감동받은 부분, 지은이나 주인공을 소개하는 글을 쓰지요. 세 번째는 가운데 부분을 씁니다. 자기의 생활과 견주어 쓰고 주인공과 나의 경우를 비교해서 쓰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고 가장 극적이었던 부분을 소개합니다. 끝 부분을 씁니다.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고 자신의 각오를 쓰지요. 독후감을 쓴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추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는 문장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문단이 잘 짜여져 있는지 알아보아야 되겠고 한 문단에는 소주 제문과 보조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잘 지켜져 있는지 유의해보고 셋째는 글 전체의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예를 들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길다든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짧다든지 전체적인 구성이 균형을 잃고 있다면 다시 고쳐 써야 하겠지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심히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의 느낌을 잊지 말고 글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책을 읽고 가장 감명받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독후감을 썼는지 남의 것을 읽어보고 내 자신의 것과 비교해보며 자주 글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필지로 독특한 감상문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독후감 숙제를 내주어도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은 독후감을 쓰기 10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 독후감 쓰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작가라면 어떻게 글을 이끌어 갈지를 생각하며 읽어보고 평소 음악평론이나 영화평론을 많이 읽어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따로 적어두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고 신문사설이나 칼럼을 스크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요약하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책을 읽고 읽은 후에는 꼭 독후감을 직접 써봅시다. 책을 읽는 10가지 방법. 첫째, 아주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게 지내는 습관을 기르고 너무 속독하려 하지 말고 담겨진 내용을 충실히 읽는 습관을 기르고 항상 작품이 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체크해 가며 읽고 무조건 책장을 넘길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읽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책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하고 되새기면서 읽고 너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만 읽지 말고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골고루 읽도록 하고 책 속에 담겨진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책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모든 책이 만화책은 아니기 때문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 눈과의 거리를 30cm 두고 밝은 곳에서 읽고 원고지 제대로 사용하기, 제목 및 첫 장 쓰기. 제목은 석줄을 잡아 둘째 줄 가운데 쓰고 일행 2칸부터 글의 종별을 표시합니다. 가령 수필이면 수필이라고 쓰고 간혹 글의 종별을 표시 없이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는 것을 잊었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제목을 쓸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물음표와 느낌표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고 제목의 줄임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이름은 넷째 줄 끝에 2칸 정도는 남기고 쓰고 특별한 경우에는 서너 칸을 남겨도 되고 성과 이름을 붙여 쓰고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6째 줄부터 쓰는 것이 좋고 단 특수한 장문인 경우는 적절히 올려 4째 줄부터 본문을 시작해서 해도 상관없고 학교 이름이나 주소가 길 경우에는 3줄을 잡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보통 표제지에 기재하고 원고지 첫 장에는 제목과 성명만 간단하게 적는 것이 상례고 성명의 각 글자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널찍하게 한두 칸씩 비워 써도 무방하고 학교 앞에 지명을 기입할 때는 학교명을 모두 붙여 써서 지방을 표시하는 지명과 학교명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척한 비우기. 간 문단이 시작될 때는 척칸을 비우고 쓰고 대화차의 경우는 척칸을 비우고 쓰고 인용문이 길 때는 행을 따로 잡아 쓰되 인용 부분 전체를 한 칸 들여서 쓰고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할 때는 시작할 때마다 척칸을 비울 수가 있고 단 그 길이가 길거나 제시된 내용을 선명하게 하고자 할 때 비워두고 시는 처음 2칸 정도 줄마다 비우고 씁니다. 줄 바꾸기.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꾸어 쓰고 대화는 줄을 새로 잡아 쓰고 인용문을 시작할 때는 줄을 바꾸어 쓰고 단 그 길이가 길 때 한해서이고 넷째, 대화나 인용문 뒤에 이어지는 지문은 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한 칸을 들여 쓰고 단 이어받는 말로 시작되는 지문은 첫 칸부터 씁니다. 끝.